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랑 같이 이제 서브노트에서 부동산 총론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쁘게 움직여 볼 거예요. 페이지 20페이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서브노트가 아니라 기본서예요. 알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선생님, 왜 기본서로는 안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프린트로 나갔던 부분이 사실은 기본서에서 요약된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입에다가 넣어드려야 돼. 서브 요약을 딴 데서 내가 만들어서 갖고 온 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본서는 왜 안 나갑니까? 책을 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안 나갔던 이유는 기본서에는 아무래도 상투적이고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안 나갔던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고무적인 얘기, 그 다음에 너무 경제론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저랑 같이 11월 달서부터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조금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맞죠? 용어도 좀 이제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밑줄을 긋게 되면 쉽게 빨리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 듣더라도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 달 컨셉은 일단 제가 서브노트를 요약하고 다지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그 자하고 색깔 볼펜이나 뭐 연필이나 해놓고 집에서 더 색깔을 칠하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기본서를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브노트에 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본다고 보시면 되니까 두 번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지런히 나가봅니다. 기본서 20페이지. 자, 부동산학의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에 밑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인간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원만하게 인간이 부동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의 양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 학이란 이런 말 써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다 밑줄,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원리에다 동글뱅이. 그러면 아까 제가 부동산 학은 이론과 실무가 섞여 있는 학문이라 했죠. 그래서 원리가 이론이란 얘기고, 그 이론은 과학성을 근거로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실무라고 하는 것은 기술성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응용 기술에다 밑줄 그시고 실무 이렇게 적어주시고 기술성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응용 과학이다. 뭐가? 부동산 학이. 이해하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그 그림에다 별표 하나 놓고서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맨 밑자락에 보면 양가로 3번 나와 있는데요. 거기다 또 밑줄 좀 거볼게요. 부동산 학은, 여기다 밑줄. 그 다음 줄에 부동산 학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측면에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법, 경기 세 가지를 아까 제가 뭐라고 하죠?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 21페이지로 넘어가서 학문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 자, 학문적 성격에는 큰 제목들 나와 있죠. 사회과학서부터.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 간단하게 할게요. 자, 사회과학이 뭐야? 그랬더니 인간들이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그 끝자락에 보면 즉 나와 있나요?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문을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에 경험과학은 거기다 밑줄. 추상적 학문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상과학도 아니다. 또 거기다가 또 적어놔요. 순수나 창작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수한 뭐다? 거기 보시면 현실의 다양한 부동산 현상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활동에다 동글뱅이. 찾았어요? 자, 사고 파는 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뭐라 그랬죠? 활동.
법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상, 맞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화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경험과학이다 이런 얘기고, 응용이란 얘기는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밑줄 그시고, 규범은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종합과학이다 밑줄 그시고, 종합과학은요 말 그대로 여러 학문들이 부동산학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문들이 같이 누구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시스템화해서 움직인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에다 밑줄 좀 거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즉 이란 말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을 쭉 거볼게요. 부동산의 법 분야에는 법학, 행정학, 경제, 경영, 마케팅, 경영, 심리학 뒤쪽으로 넘어가서 사회, 그 다음에 건축, 공학을 지원하며 이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학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원하면서 끝자락에 넘겨서 보면 시스템화한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다 이거 설명했던 거 이해하시죠? 기억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2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그림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아까 제가 법경기 이것을 복합개념이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복합개념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과 유형에 대해서 그림 보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그림 밑에 기술적 측면 찾았어요? 거기다가 밑줄 물리적, 자연적, 공학적 측면이라고 나와 있고,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 경기에 뭐뭐가 들어간다는 거 설명 쭉 했죠. 네. 자, 물리적, 기술적, 아까 뭐라고 무슨 환자 시작? 공의 환자 기억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뭐뭐가 있다? 보지 말고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은 협의와 광의로 나눈다 했죠? 협의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 자체를 얘기하지만, 광의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한 것을 제가 광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복합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시작. 법, 경, 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보면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23페이지에 보면 접근 방법 바로 밑에, 자, 학자들의 태도는 밑줄, 그 다음 줄, 학자들의 연구 태도 또는 연구 시각을 우리는 접근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래서 접근했던 방법이 첫 번째가 분산식 서부터 들어가는데 너무 각계전투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번에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이라는 단일 연구가 여러 가지 학문별로 분산돼서 취급될 뿐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국밥식으로 놀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중점식은 1번에 특정 분야에만 중점을 뒀다라는 말 있습니까? 그다음 밑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협된 거죠. 법이면 법인만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택을 안 했다. 넘어가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1번, 여기 종합식 접근법은 별표 2개 좀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종합식. 자, 거기서 첫 번째가 복합개념이라고 나온 거 밑줄. 아까 제가 복합개념 뭐라고 그랬지? 시작. 법, 경, 기. 첫 줄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 복합개념까지 밑줄 쭉 그시고. 2번. 자, 2번의 끝자리에 보면은 시스템화해서 나와 있어요. 밑줄. 시스템이 이제 뭔지 알겠죠? 3번.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이룬 것은 무슨 식? 시작.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학계의 주된 접근 방법이 종합식이라는 거 그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적 접근 방법도 너무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혜택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태과학적은 인간의 행동 중심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어딘지?
그다음 밑줄.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너무나 개인 사적인 이윤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 준 거죠. 인간은 이윤국대를 목표로 논리적으로 했다. 이런 거에다 밑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시작. 종합식 접근 방법에 의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 하면 자,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보니까 연구 대상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자, 이제 학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거냐. 연구 대상에 밑줄 그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큰 제목이 나와 있는데 활동 나와 있어요. 활동에다 동글뱅이. 자, 제가 활동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라고 그랬죠. 맞아요? 거기다가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그시고 현상에다 동글뱅이하고 뭐라고 쓴다. 법, 경,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상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활동과 현상을 가지고서 연구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보시냐 하면 페이지 28페이지. 자, 28페이지에 보면 밑자락에 보면 동글뱅이 3번 나와 있죠. 거기에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고요. 뭐라고 쓰냐면 표준산업 분류라고 나온 표 있습니까? 자, 이게 예전에 과거 기출문제 최근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잠깐 표를 보면 위에 제목을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기출된 바가 있어요. 다음, 부동산 중개업은 중분류에 해당이 된다. OX. 자, 중개업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런 표를 안 보고 시험을 보러 갔으니까 당연히 중개는 당연하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 틀리고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 대분류는 부동산 업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분류는 임대나 공급업.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중분류고. 그 다음에 소분류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중개가 나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분류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소분류에 해당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 자격증을 따시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넓어. 그냥 중개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찾아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많은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개 브로커잖아요. 맞죠?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되게 많아. 근데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한정돼 있잖아. 이런 게. 전문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먹지를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튼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뭐냐면 32페이지. 자, 제가 그 부동산의 속성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줄 안 그어도 돼. 서브만 보셔도 돼. 알겠죠? 밑에 보면 전문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표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고 아까 제가 1차, 2차, 3차라고 설명했죠. 1차는 누가 하는 거야? 본인. 2차는 중개업자. 3차는 전문평가인.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 자, 넘어가서 34페이지. 자, 34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밑줄. 자, 부동산 학에다 밑줄 그시고 이론 개발이나 실무 활동의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라고 한 데다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자, 아까 제가 일반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는 명제 같은 약속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러면 이런 약속을 정해놨으면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설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서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도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칙 4가지 뭐가 있었다? 능률성. 맞아요? 그러면 능률성이라는 얘기는 잘 쓰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최유효 이용. 그럼 뭘 잘 쓰라는 얘기야? 뭘 최유효 이용이야? 시작. 용도의 다양성. 이해갔죠? 그 키워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 밑줄 그시고 첫 줄 끝자락에 보면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에다 밑줄. 이 원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작.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거 아주 중요해. 그게 능률성이다. 그 다음에 2번 옆 페이지 넘어서 안정성의 원칙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안정성의 원칙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즉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좀 가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정성이 경시되기 쉽고, 그러니까 안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너무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를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능률성을 소홀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 틀리는 얘기야. 둘 다 조화롭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안정성의 원칙은 뭐니? 그랬더니 법 경기를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찾았어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밑줄. 첫 줄에 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경제성 원칙이고요. 공정성의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래가 됐건 뭐가 됐건. 다만 부동산은 아까 어떤 재화라고 그랬어요?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고 옆에 써 있어요. 그 다음 밑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용하는데 주 목적을 둬야지 투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있죠? 찾았어요 지금? 그 내용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이념 밑줄. 자, 아까 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인이 갖는 사고는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야? 효율성을 더 갖는다 했고,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거를 더 강조한다 그랬지? 형평성. 그 내용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효율성의 원리에다 밑줄.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찾았어요? 민간 부분에서는 형평성보다는 뭐를? 효율성 이념을 더 중시한다. 밑줄. 찾았죠? 그 다음에 형평성 원리에다 밑줄. 2번에 보시게 되면 정부나 공공단체 찾았죠? 밑줄. 그 다음에 형평성 이념이 더 뭐한다? 중시된다는 말 찾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합법성의 원리 해서 뒷장에 넘기면 자, 법 테두리 안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찾았어요? 그래서 2번에 1번에 보면 법의 테두리 내 밑줄, 2번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뭐 해야 된다? 조화해야 된다. 찾았죠? 거기다 밑줄.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따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복합부동산 밑줄. 자, 아까 제가 복합부동산은 뭐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합부동산 밑줄 그시고 의 바로 양가로 1번에 보면 토지와 건물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끝자락에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복합부동산 그럼 뭐하고 뭐다. 시작. 토지와 건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잠깐만 들어갈게요. 특징. 자, 특징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활동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파는 것을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것이지 법률적으로 복합 건물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시험 문제로 종종 나왔어요. 이게 사실 감정평가 내용인데 여기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 풀면 이런 내용에 먼저 딱 멘붕이 오는 거야.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2번 볼게요. 자, 복합부동산 또 질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를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지? 아니래니. 자, 그렇지.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지? 맞아. 죽일놈에. 자, 복합 건물이지. 그죠? 자, 그럼. 아유, 눈물 나. 자, 자, 그래서 거기 복합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토지하고 일체로 됐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이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하나로 평가하는 거잖아. 용도가 구분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전에 제가 이 감정평가할 때
평가의 적용 대상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고 머릿속에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원가 방식은 제가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라고 해서 이 원가 방식은 공공용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비교 방식은 토비 아동과자라고 해서 토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부 광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딘지 찾았어요? 2번에 네. 거기다 밑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비교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거 우리 감정평가에서도 배웠어요. 네. 알겠죠? 비교 방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툭 튀어나와 총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 자, 우리가 혹시 기억나요? 부분평가하고 구분평가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평가가 뭐냐 하면 하나의 지번을 갖는 땅에 토지 수용을 당해서 수용당하는 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하나의 복합 건물 안에 상가와 주거용이 같이 존재할 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치가 다를 때 하는 평가를 뭐라고 했지? 구분평가예요. 이해 갔죠? 하지만 그 3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복합부동산의 경우 나지 상정 후에 토지 가치만을 구하는 독립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일본식의 얘기야. 일본에는 건물보다는 뭐를 중요시해? 땅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땅을 평가하는 거 독립평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일본식이라고 해서 일본은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전제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본식의 방식이 독립평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넘어가요. 38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 상단에 더보기라고 나와 있죠. 그 용어 제가 방금 설명한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나와 있어요. 별표 하나만 좀 쳐놓고 용어 좀 머릿속에 담아줘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9페이지. 아까 제가 복합개념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시작. 법경기. 자, 이 법경기를 제가 아까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그림 또 나왔지? 그림에 별표 하나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알겠죠? 자, 질문. 경제적 개념 여기 봐요. 보지 말고 경제적 뭐뭐가 있어.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맞아요? 자, 공간적인 우리가 자연적인 거,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 시작. 공의환자. 맞아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물어봐야지. 자, 다음. 무형적 측면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설명이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는가? 자산. 맞아요? 자,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을 뭐라고 그랬지? 자본. 맞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밑줄을 좀 거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39페이지.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 밑줄 그시고 밑에 줄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 줄 끝자락에 보면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밑줄.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공간 밑줄 그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사면 몇 차원의 공간을 얻어요? 3차원. 3차원 공간에다 밑줄 그시고 자, 거기 기역에 보면 부동산은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 지중 공간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 즉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에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공중 공간 A라고 나와 있죠. A 그 제목만 거요. 자, 넘겨서 또 수평 공간, 지중 공간. 뭔지는 알죠? 이제 그림.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 이 동글뱅이 2번에 특징 나와 있는데 기억해 보게 되면 그 다음 밑줄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찾았죠?
그럼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몇 차원을 얻는다고? 3차원. 그래서 밑줄.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와 공중까지 소유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놓은 거고 민법에서는 뭐라 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나와. 바로 그 밑에 보면 범위와 내용이 기억 찾았어요. 거기다 밑줄. 우리나라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미친다고 그랬어?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가 뭐야? 3차원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 밑줄. 그림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공중권 나와 있어요. 밑줄.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사적 재산권의 사적에다 동글뱅이, 공적 공중권의 공적에다 동글뱅이 하시고, 아까 제가 사적이라는 거에 밑줄 좀 봐봐요. 구분지상권 찾았어요? 쭉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밑줄.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용어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별표 하나 놓고 나중에 잊어먹으면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에 보면 지표권이라고 나와 있죠. 지표는 수평 공간을 얘기하잖아. 그럼 수평 공간에서는 아까 내가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지표 수를 이용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더보기, 자 참고하기에 보면 물에 관한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좀 긋게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이게 지표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역주의하고 선형주의라고 나와 있죠. 유역주의는 습윤지역, 건조지역. 다시 유역주의 어디야? 습윤지역이야. 물이 많은 거잖아. 그지? 그럼 건조지역에서 쓰는 건 뭐라 그랬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요. 유역주의에다가 밑줄 그시고 끝에 습윤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선형주의에다가 건조지역 찾을 수 있겠죠? 넘어가. 42페이지. 지하권 밑줄 그시고, 지하권 밑줄 걷어요? 거기 보게 되면 니은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광업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이런 말 나와 있죠. 밑줄. 자,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지중권도 갖고 있는데,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미터가 40m라고 그랬죠. 근데 40m 자기 땅에 지하철 공사가 침범을 하면 소유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제가 얻을 수 없다 했죠.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나오냐? 밑줄.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이었으면 캐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한계 심도라고 나와 있죠. 거기 세 번째 끝자락에 보면 최대 40m라고 보이세요? 그다음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위치 나와 있는데요. 위치 쭉 보면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근접성과 접근성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근접성과 접근성. 자, 그럼 물리적인 가까움에다 밑줄. 물리적인 가까움만을 나타내는 것은 근접성. 맞아요? 그 물리적인 가까움과 시간, 노력, 비용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 밑줄 긋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누가 더 좋은 거야, 사실은? 그렇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환경이나 자연은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자산에다 밑줄. 그러면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밑줄.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는 다른 자본자와 같이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하는 재화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자본이라는 얘기는 구입할 때 쓴 돈을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옆 페이지 생산요소 찾았어요? 생산요소는
거기에서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원료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물질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밑줄 그시고 소비재는 내가 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비하는 건데 자 주거용, 위락용 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넘어가서 상품.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상품이라는 얘기는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할 때 뭘 받아? 돈으로 받겠죠? 교환 가치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상품 판매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률적인 것은 협의와 강의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협의에다 밑줄 그시고 걷어요. 그럼 아까 제가 협의는 자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99조 1항에 뭐라고 그랬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2항은 뭐라고 그랬지?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이다 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상의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줄 좀 거볼게요. 토지와 그 정착물 찾았어요? 그 다음에 99조 1항 민법상 부동산 밑줄 걷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99조 2항 찾았죠? 이처럼 민법상의 부동산은 협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서부터 볼게요. 토지 동글뱅이 하시고요. 자, 토지는 민법 211조에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뭐 경제적 용어에서 아까 뭐 하고 갔지? 자산. 내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토지도.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동글뱅이 2번에 보면 212조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미친다고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라는 말 나와 있죠. 요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옆 페이지 정착물 들어갑니다. 자, 정착물 밑줄 그시고 동글뱅이 2번 보겠습니다. 자, 동글뱅이 2번에 2번 보면 정착물로 간주되면 부동산 일부로 취급에다 밑줄. 그러니까 정착물이란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 뭐라고 나와 있어? 불분명할 때는 뭘로 간주하라고 그랬지? 정착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이 말은 뭐야? 부동산으로 봐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기억의 A 보게 되면 거기다 밑줄 또 긋게요. 자, 끝자락에 보면 물리적으로 훼손, 손상되는 경우라고 찾았어요. 그럴 때는 정착물로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뭘로 보라는 얘기야? 부동산으로 보라는 얘기죠. 훼손이 되면 제거할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훼손이나 손상이 없는 에다 동글뱅이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제거할 때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지? 동산으로 보라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밑자락에 보면 당사자의 의도라고 나온 거 있나요? 이게 아까 그거야. 내가 자 들어가서 살 때 선반을 내가 맞추고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면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동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거에 따라서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 나와 있죠. 그 표는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 하나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8페이지 3번에 보면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질문. 종속은 어디에 포함해서 등기를 한다는 얘기지? 토지. 독립이라는 얘기는 토지와 별도로 따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다가 그 기억에 보면 종속 정착물 찾았어요? 기억? 밑줄 그시고 밑줄. 토지의 일부로 취급.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인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다 하겠다는 거야? 토지로 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독립 정착물은 뭐야?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미분리과실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농작물이라고 큰 제목들만 밑줄만 거주시고 걷어요. 대신 건물을 제외한 거기 보면 미분리라든지 농작물 이런 것들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었지? 아까 명인 방법이라고 기억하세요? 명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편말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지? 편말을 세워서 이거 내 거 이런 얘기잖아. 그래도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다만 거기에 농작물은 몇 년생? 1년생. 알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참고하기에 보면 명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 밑줄. 자, 광해 부동산은 아까 제가 협의와 준부동산을 포함한 거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준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준부동산 밑줄 그시고 그 기억해 보시면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밑줄. 그 다음 줄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밑줄. 걷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준부동산은 밑줄. 개별법에 따라 등기 등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자, 넘겨서 종류에다 동글뱅이 해주시고 자, 여기 제목란에다가만 밑줄 거줘요. 어떤 게 있는가? 공장, 재단, 뭐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알겠죠? 자, 제목들만 이런 게 분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에 보면 아까 제가 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 했죠. 자, 먼저 부지 밑줄. 건축이 가능한서부터 포괄적인 용어이다까지 밑줄 쫙 거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용어 중에서 토지 중에 용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지? 부지. 택지는 제가 아까 감정평가상의 용어라 했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땅을 택지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선천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맹지에서 대지로 바뀐 거와 선천적인 거 대지 설명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후보지하고 이행지 나와 있죠? 그림 참고해서 보시는데요. 아까 제가 상하간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맨날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그리니까 이해가 안 갔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이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상하간에 위하고 아래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상하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좌우간에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모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아, 상하간이다, 이런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 알겠죠? 질문, 후보지는 상하간이야 좌우간이야? 지목이 반드시 바뀌어.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 바꾸면 저 머릿속에 기억해. 그래서 후보지 밑줄. 자, 후보지는 크게 동글뱅이 1번에 보면 밑줄. 임지, 농지, 택지로 구분했죠? 그다음 밑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 후야 바뀌기 지금 전이야? 바뀌기 전이지? 그래서 바뀌기 전에만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했잖아. 근데 시험에 바뀐 후에 이런 말을 쓰면 틀리는 지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3번의 밑줄. 반드시 뭐가 변경이 된다 그랬어? 이해 갔죠 우리? 자, 밑줄. 이행지. 자, 이행지는 아까 제가 소분류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밑줄 좀 가볼게요.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고 나와 있죠. 거기 세분류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행지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3번 이행지의 경우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행지 설명하면서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맹지 옆 페이지 찾았어요? 53페이지? 자, 맹지에다 밑줄.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접근면을 가지 못하는 토지, 대지에다가 밑줄. 그 대지는요, 옷의 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형의 토지 밑줄 걷어요? 거기에 대지인데 무슨 대자인지 알죠?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 54페이지. 자, 나지 들어갑니다. 자, 나지와 건부지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 맞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건 건부지.
자, 먼저 나지서부터 정리해요. 자, 나지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나지를 세 가지로 했어요. 나지, 갱지는 같은 말, 저지도 나지에 속하는 거예요. 다만 사법상의 영향을 받고 공법상의 영향을 받는 놈은 누구라고 그랬지? 저지.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부 감가가 생긴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지가 건부지가. 나지가 땅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건부지가 더 비싸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지? 건부 증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밑줄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 나지에는 그 참고하기에 보면 박스 나온 거 있죠?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더보기에 보면 건부 감가, 건부 증가해서 동글뱅이 1번 나와 있어요. 거기 1번 각 1번씩 밑줄을 그어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법지와 빈지 들어가요. 자, 아까 제가 법지는 축대라고 했던 거 그림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빈지는 뭐라고 그랬어? 만조 위선부터 지적공부의 면적까지라고 그랬죠? 그 접한 면까지.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법지, 밑줄. 동글뱅이 1번. 법적 소유권에 인정이 되나 경제적인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걷어요? 오케이. 그 다음 빈지. 빈지는 뭐라고 그랬다? 지적공부에 올라있지 않은 토지로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뭐야 이거? 지적공부에는 소유권이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지. 바닷가죠?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밑줄. 2번. 만조 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전까지 사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바닷가라고 나온 거 있어요. 밑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필지. 자, 필지 동글뱅이 1번. 자, 필지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지번을 부여했다라고 나와 있죠. 1번 밑줄.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로서 토지 등기 등록의 단위이다. 밑줄. 2번에 보면 끝자락에 법적 개념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획지. 자, 동글뱅이 1번에 보면 인위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토지를 말한다. 거의 토지까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밑줄. 제가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필지와 획지의 비교가 있는데 나중에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환지. 자, 공환지 밑줄. 아까 제가 공환지는 사용하고 있는 땅이야, 사용하지 않는 땅이야. 거기 보면 이 공자는 빌공자예요. 빈 공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야.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땅은 공환지. 조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휴지. 맞아요? 지력을 쉬게 하는 땅은 휴환지. 까먹지 마요. 그래서 제가 공유 나빠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거기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공환지는 지가 상승만을 하고 방치하는 토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환지는 지력 회복을 이나 농지를 개량하는 거 걷어요? 그 다음에 공지 나와 있네. 공지는요, 우리 땅이 있으면 건축물 짓잖아. 짓고 남은 땅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지라는 개념하고 또 달라. 알겠어요? 건물을 짓고 남은 짜투리 땅을 뭐라 한다고? 공지야, 공지. 알겠죠? 넘어가요. 자, 포락지. 밑줄만 쭉쭉 긋고 넘어갈게요. 포락지. 찾았어요? 자, 1번에 보면 사유지서부터 끝한 토지이다까지 밑줄 쭉 끄시고. 한계지. 아까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의 경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도시 토지 이용과 농촌 토지 이용의 경계 지점인 토지를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밑줄.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선화지. 선화지는 밑에 밑줄.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잠식지. 잠식지는요. 밑줄. 건축물이 불법으로 침범 나와 있어요? 밑줄. 농지.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간석지. 질문. 간석지는 뭐라고 그랬지? 간조와 만조 사이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줄. 만조시에는 물이 잠기고 간조시에는 노출되는, 그렇게 해서 퇴적 지형을 말한다고 해서 얘기하고요. 2번에 만조 수위선과 간조 수위선의 사이 했어요. 그 다음에 소지 봅시다. 소지. 자, 소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기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제가 자연적 선택 뻘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5번에다 별표 2개. 성숙지와 미숙지. 제가 이거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봐요. 성숙지는 쉽게 해서 토지야. 부지야.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땅이야. 미성숙지는 거기다 적어. 소지, 원지 이렇게 적어요. 미성숙지를 뭐라고 한다고? 시작. 소지, 원지야. 그러면 얘네들은 시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부지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미성숙지야. 구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성숙지는 바로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야. 대지.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성숙지. 미성숙지는 뭐라고요? 소지, 원지야. 이해 갔죠? 넘겨.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니까 환지하고 채비지 나와 있지? 여기다 별표 3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많이 안 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알겠죠? 제가 보기엔 느낌이 자꾸 쎄해, 이게. 막 땡겨. 별표 3개 쳤죠? 봐야 돼. 자, 여러분 봐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돌릴 환자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환장하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지? 돌아버리겠네. 이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 잘 안 써요? 전 잘 쓰는데. 환장하네. 이런 얘기 안 해? 하죠. 환장한다. 이게 돌아버린다는 얘기거든. 알겠죠? 그래서 환지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 여기 봐. 내가, 자, 우리 동네가 이런 땅이 있어. 근데 이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땅을 사면서 감정평가해서 대가를 받은 거잖아. 근데 환지는 그게 아니야. 야, 이 A라는 구역을 내가 개발할 건데, 네 땅 좀 줘봐. 개발하고 내가 다시 줄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100평을, 알겠죠? 수영이가 갖고 있는 몇 평? 100평을 개발하라고 줬어. 그러면 수영이는 이제 개발된 땅을 다시 받겠지? 그러면 이게 환이라고 하는 게 돌릴 환자라는 얘기지? 줬다가 나한테 다시 온다는 얘기거든? 이때 개발된 땅 100평을 줬는데 국가는 40% 정도밖에 안 줘.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몇 평만 주는 거야? 40평. 그러면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왜? 40평에 대한 것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그렇게 땅으로, 개발된 땅으로 다시 돌려받는 걸 환지야. 알겠어요? 그러면 채비지는 뭐냐 하면 이거야. 거기 봐요. 밑줄 좀 긋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밑줄, 환지란 동글뱅이 쳤어요.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 새로이 교부할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발된 땅으로 새롭게 받은 것을 뭐라고 그랬다? 환지야. 이해 가요, 이거 지금?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내가 설명했지, 지금. 무슨 땅으로 돌려받았다고? 개발된 땅으로 돌려받은 거야. 이걸 뭐라고? 환지야. 근데 채비지는 봐.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밑줄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야? 개발된 땅이야? 안 된 땅이야?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게 바로 뭐야? 채비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아니지. 봐봐.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런 얘기잖아. 환지기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지? 돌려받은 거잖아. 개발된 땅으로 돌려받은 거지. 근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수영이 땅도 있고 여기 무슨 땅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 지역은 개발을 안 시켰어. 안 했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봐봐. 환지기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개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봐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런 얘기 있잖아. 남겨둔 토지라고 그랬잖아. 개발된 거야, 안 된 거야? 네? 아, 그래요? 일단은 제 개념에서만 접근할게요. 공법이 더 맞겠죠. 법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채비지는
우리가 이 환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된 땅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이제 개발이 안 되고 남겨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으로 우리가 받는 거, 정산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잖아. 개발된 땅으로 받는 건 뭐라고? 환지.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해서 정산하고 남은 거 받는 거 뭐라고 한다고? 채비지.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남겨둔 땅이잖아. 개발을 안 시키고서 남겨둔 땅으로 정산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8개 지목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주택의 분류 65페이지. 자, 주택의 분류에서 거기 보게 되면 주택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만 긋게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밑줄. 걷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보면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구분한다고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다 밑줄.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 밑줄. 걷습니까? 자, 넘어가서 다중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밑줄. 그 다중주택의 기역에 보면 학생하고 직장인이란 말이 나와 있지. 거기다 별표 2개. 지문에 요 지문이 많이 나와. 학생하고 직장인 나오게 되면 이거 다중주택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100%야.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죠. 각 방에 화장실 딸려 있는 방인데 주방은 하나라. 이게 다중주택이야. 그래서 거기 그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래서 1층에 취사실이 있고 각 층마다 있는 거 그 다중주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바닥 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밑줄 3계층 이하 밑줄.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3계층 이하 660평방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고 공간 나와 있죠. 정부기관이나 고위관리가 사용하는 주택. 그래서 거기 밑에 표 있는 건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공동주택. 아까 제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연다새끼 했던 거 기억나죠? 아파트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 밑줄. 연립은요 거기 보면 660평방미터 초과 층수는 4계층 이하야. 다세대도 이하야. 알겠죠? 660평방미터. 그래서 연초 다이라고 했던 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기숙사 제가 설명했고요. 기숙사는 뭐 학생이나 공장 학생 뭐 종업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분류표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넘어가. 부동산의 특성 나와 있죠. 다 됐어요. 조금만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 69페이지 보게 되면 그림 나와 있죠. 요 그림에 별표 2개 좀 쳐주시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훈련을 하세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쭉 하면서 건물의 특성 나와 있죠. 자, 바로 페이지 넘어가서 70. 자, 70페이지 보셨어요? 자, 첫 줄.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밑줄 그시고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원천적 해서 특성이 있다 밑줄. 첫 번째 부동성 밑줄. 이용이 불가능에다 밑줄. 의의에 보면 동글뱅이 1번에 이동이 불가능 찾았어요? 2번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예요. 알겠죠? 자, 특징 1번 밑줄만 긋게요. 부동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찾았어요? 특징? 동산과 구별되는 근거 밑줄. 2번 임장활동화 밑줄. 3번 정보활동화 밑줄.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시켜 지역 특성을 띠게 한다. 5번 밑줄. 6번 두 번째 줄에 위치 지대를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죠. 위치 지대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다 다르죠. 위치 지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자, 7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두 번째 줄 찾았어요? 그 다음 밑줄 인접성과 함께 무슨 효과 발생이 생긴다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밑줄. 넘어가서 8번 분실 가능성이 없다. 밑줄.
우리 아까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다잖아. 그 내용이야. 한 번 더 본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왜냐면 그 다음에 그 10번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시장론에서 배웠지만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을 두 가지 포함했는 게 부동산 시장이랬던 거 기억하세요? 그 내용 또 나와 있네요. 뭐 됐어. 부중성 넘어가요. 부중성은 밑줄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뭐야? 절대량의 불변이죠. 그 다음 밑줄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가 절대량의 불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동글뱅이 2번에다 밑줄 준 거 봅시다.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에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다. 시작. 용도의 다양성을 이용한 경제적 공급에 해당하는 거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는 거 밑줄 걷어요. 넘어가요. 자, 파생되는 특징 1번 두 번째 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밑줄.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밑줄. 3번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토지공 개념에 요구된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무슨 대상이 돼야 된다?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대 및 집값 발생의 근거가 된다. 에다 밑줄. 그 다음에 8번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뭐가 강조된다고요? 체유효 이용 밑줄. 걷어요? 영속성. 자, 동글뱅이 1번에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소모 또는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 밑줄. 걷습니까? 2번. 자, 토지의 물리적 파괴나 물리적 감가는 없다는 의미이지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물리적 감가는 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내구성, 불개성, 불변성, 비소모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특징 보고 넘어갑니다.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가치 보존력 우수. 3번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에다 밑줄 그시고. 자, 이게 임대차가 발달하게 됐다는 게 뭐야? 세를 주기도 하고 세를 얻기도 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그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밑줄 하고 모두 향유라고 나와 있어요. 자산을 구입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재생산 이론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개별성. 자, 개별성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토지는 하나밖에 없으며 첫 줄에 나와 있죠. 1번에 그 개성도 강하다. 그 다음에 2번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꼭 알아야 돼. 물리적은 안 돼. 그 다음에 개별성,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밑줄. 자,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리적 대체는 제약된다는 얘기는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거기 보니까 개별화, 구체화 시킴으로 거기다 밑줄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역 분석 다음에 무슨 분석한다고 그랬지? 개별 분석한다고 그랬죠? 개별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 다음에 4번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5번 거래, 자, 부동산 시장의 독점화서부터 쭉 밑줄 다 걸 수 있겠죠. 우리 아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읽고 서브노트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안 해주게 되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지금 밑줄 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얘기는, 자, 거기다 밑줄.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접 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에 있다는 특성이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요. 2번에 인접성과 연결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파생되는 특징 1번에 보면 용도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중요한 거야. 2번의 별표.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쓰냐면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
하고 따라서 협동적 이용에 대한 근거 밑줄. 그러니까 인접성은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외부 환경으로 그 지역 있는 사람들이 다 시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협동적 이용 그러면 이건 인접성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뭐 외부 환경 그럼 뭐에 관련된 거야?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까 뭐래요? 우리 부부 연계인 중에 누구야? 외부 환경에 받는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왔잖아. 무슨 성? 부동성. 까먹지 마. 인접성은 몇 가지가 꼭 따라 붙는다고? 두 가지야. 외부 환경하고 협동적 이용에 관련된 필연화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인접성이야. 근데 외부 효과만 있어. 부동성. 알겠어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접성은 개발을 되는 데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25%의 세금을 걷기도 하죠. 정해효과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지역분석이나 경기문적,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 각각의 토지는 인접된 토지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라고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인접성. 나머지 적재성이나 이런 건 읽어봐 보시고요. 인문적 특성 들어갑니다. 자, 인문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만든 거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토지와 인간과의 생활관계에 나타나는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자락에 보면 인위적이고 후천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용도의 다양성 나와 있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용도에 맞게끔 다양하게 잘 써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파생되는 특징에 보게 되면 용도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럼 물리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 용도.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끝자락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함으로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용도 전환이야. 자,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야? 용도 전환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 보면 5번. 토지 부증성과 함께 최유효 이용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알아두시고.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넘어가서 동글뱅이 3번에 보면 토지를 합필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 다음 줄에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 플로테이지 현상은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좋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프로테이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이 합쳐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시작. 프로테이지 현상. 또 우리는 뭐 다른 용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이지 현상이다.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치의 가변성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의 정부 청사가 서울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지? 세종시로 내려갔잖아. 위치가 바뀌었죠? 이런 게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밑줄. 국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이전에 전부 다 국토인 거 맞죠? 그런 게 국토성이야. 그래서 밑줄.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토의 일부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게 국토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성 들어갑니다. 자, 건물의 특성은 인위적인 성격이 감히 밑줄, 그 다음에 생산이 가능하고 감가를 발생하는 내구 소비재 밑줄 걷어요? 큰 제목들만 그세요. 비영속성, 생산 가능성, 동질성, 이동 가능성, 부속성 걷어요? 다음 주에 올 때 숙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문제 나와 있지. 이거 풀어오는 거 숙제.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